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맥컬리, 이 부인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루이스 맥컬리는 1864년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티아 트루로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맥컬리가 트루로 빈민촌에 세운 브라가 선교회는 1893년 맥켄지를 한국에 파송하기 위해 헌금을 하고 파송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한국에 와서 순직한 맥켄지와 약혼한 사이였던 맥컬리는 동양 선교의 꿈을 품고 한국에 가기 위해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1895년 맥켄지가 갑작스럽게 죽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자 맥컬리는 자신의 전 생애를 선교에 바치기로 한 뜻을 놓지 않고 1897년 중국에 파송되어 선교사로 활동했다.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자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는 선교사들을 한국이나 일본으로 피하도록 조처했다. 맥켄지의 약혼녀 맥컬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린 맥레 부부와 한 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한 맥컬리는 이후 함흥에 자리 잡은 맥레 부부를 도와 영생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제1대 교장으로 섬겼다. 그런데 1903년 남감리회 선교사 화이트와 연합으로 시작한 원산 기도 모임은 원산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그녀는 한국 여전도회 초대 회장에 선출되어 성경 공부와 계몽 교육에 힘썼으며 1908년 여전도인 양성 사업을 전개했다. 1915년 원산에서 시작한 성경학원은 이후 마르타 윌슨 여자신학원으로 발전했다. 1903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화이트 선교사가 맥컬리를 찾아 원산에 왔다. 남감리교 소속 여선교사 화이트는 맥컬리와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이인데 맥컬리가 한국에 온 후에도 중국에 남아 선교 활동을 하다 휴가를 얻어 원산에 온 것이다. 당시 선교사들은 여름이면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원산을 찾아와 휴식을 취하곤 했다. 맥컬리와 화이트는 서로의 선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들은 배화학당에서 교사로 활동하며 휴가차 원산에 와 있던 하운셀과 원산 루시 여학교를 설립한 캐롤, 노울스와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이 모임이 발전하여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선교연합 성경 공부 및 기도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맥컬리는 원산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던 하디와 절다인을 초청했고 이때 하디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실로 강한 여인들이
한국교회 새로운 지평을 연 부흥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것이다. 맥컬리는 함경북도 성진과 회령에서 활동하며 산간벽지의 복음을 전했으며 성진 보신여학교와 함흥 영생여고 교장으로 교육에 힘썼다. 1911년 함흥 영생여고 교장으로 부임한 맥컬리는 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일제의 학교 탄압이라는 난관 중에도 학교를 이끌며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봉사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녀는 외국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항일운동의 동반자여 동지였다. 일본 관원에게 잡힌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맥컬리는 함흥과 서울의 감옥을 찾아다녔고 때로는 판사와 변호사를 찾아가 학생들을 풀어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맥컬리는 무리한 판결이나 잔인한 고문의 소식을 듣고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안식년에는 본국에 돌아가 영생여고 신축기금 모집 운동을 전개한 결과 1929년 함흥 신창리의 근대식 기숙사와 소학교 교사를 완공했다. 마르타 윌슨 여자신학교는 맥컬리가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1910년 함흥에 세운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이다. 이 학교는 맥컬리와 함께 자리를 옮겨 함흥에서 성진으로 그리고 1915년에는 원산 진성여학교 구내로 옮겼다. 맥컬리는 1년에 3개월씩 수업해 학생을 3년에 졸업시키는 성경학원 형태로 시작해 1930년까지 2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1931년 9월부터는 마르타 윌슨 여자신학원으로 승격시켰다. 마르타 윌슨 여자신학교는 1944년 폐교하기 전까지 원산에서 진성여학교와 더불어 여성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기독교 인재를 길러낸 여성교육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다.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졸업 후 여자 집사와 전도 부인이 되었고 훈련받은 교인의 수가 늘어나자 예과와 본과를 나누어 단계별 교육을 실시했다. 본과는 18세에서 30세 미만의 여성을 선발해 교역자를 만드는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맥컬리는 특별히 음악 교육을 중시했다. 그는 피아노 반주를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음악 교육에 열정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신학교 졸업생들은 교회에서 지휘와 반주자로 사역했다. 맥컬리는 1933년 음악실을 완공했으며 토론토 음악 전문학교를 졸업한 조희염의 장녀인 조은경을 교수로 초빙하기도 했다. 1934년 맥컬리의 은퇴 이후 바커 부인이 교장으로 취임했으나 1937년 병으로 귀국했고 그를 이어 럽 부인이 신학교를 돌보았다. 1940년 럽 부인이 일본의 압력으로 본국에 돌아가면서 조희염이 교장으로 취임했지만 1944년 결국 폐교령을 당해 학교 문을 닫았다. 마르타 윌슨 신학교는 1945년 해방 후 재건하려 했으나 공산 정권의 저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맥컬리가 친자녀와 같이 양육한 사람으로는 조희염 목사와 김마리아가 있다. 맥컬리는 조희염이 캐나다 달하우스 대학과 파인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조희염은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다 캐나다 선교부의 요청으로 귀국해서 함흥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원산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다. 조희염은 1940년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원산신학교의 교장을 맡았다. 1944년 학교는 강제로 폐교를 당했지만 맥컬리가 세운 학교를 제자가 이어받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1931년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에 돌아간 맥컬리는 토론토 세계 기독교 학생대회에 참석했는데 마침 1919년 여성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체포되어 병보석으로 출감한 뒤 비밀리에 한국을 빠져나와 중국을 거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마리아를 만났다.
김마리아가 맥켄지가 활동했던 소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맥컬리는 김마리아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 신학교에서 함께 일할 것을 권유했다. 맥컬리를 만나기 전까지 김마리아는 자신이 귀국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맥컬리를 통해 귀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한국으로 돌아와 원산 여자신학교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신학교육에 힘쓰던 김마리아는 1943년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평양 기홀병원에 입원했다가 1944년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시작인 황해도 소래에는 맥켄지의 숨결이 살아있고 한국 기독교의 동해안 축을 감당했던 원산에는 그의 약혼녀 맥컬리의 호흡이 살아있었다. 소래는 많은 선교사, 특히 캐나다 선교사들의 영적인 성지가 되어 있었고 원산은 한국 기독교 초기의 영적인 활화산과 같은 곳이었다. 중국 선교의 경험이 있던 맥컬리는 원산 주변과 4만 명이나 살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동시에 과부나 소박을 맞은 수많은 한국인 여성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 맥컬리는 1934년 한국을 떠나 본국에서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작은 방에 한국 물건을 아담하게 모아놓고 지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소식을 듣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러나 맥컬리는 한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1945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